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모두 1373명을 특별 사면했는데요.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동시에 사면, 여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최경환, 원세훈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국가 원수로서의 통치 행위지만 삼권 분립이나 법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절제돼야 하고 명분과 실익이 중요합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잠시 양보하는 만큼 국가 이익에 훨씬 큰 보탬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특사는 어땠을까요? 부디 상생과 협치, 국민 통합의 실익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12월 2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 지프 전시장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지프가 연말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는데요. 더욱 커진 혜택, 최대 22% 할인부터 시승만 해도 지프 캠핑용품까지 12월 31일까지 선사하는 다시 없을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성규입니다. 콘텐츠가 숭, 자격증을 쏴 어디서든 숭, 평생 무료 쏴 온라인 교육 선도하는 선두주자 숭싸, 콘텐츠가 강한 숭실 사이버대학교.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난달이죠. 안동의 내방가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잠시 후 내방가사 연구의 권위자죠. 경주 위덕대 이정옥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3대 요소, 의식주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와 관련된 법률 문제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음식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안형진 변호사님, 우선 그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음식물 쓰레기, 생활하다 보면 참 처리가 어려운 쓰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때론 국물도 썩게 돼서 참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요즘은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음식물 분쇄 처리기입니다. 예. 이 싱크대 밑에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것인데요. 이게 많이 편리한 건 두말할 나위 없어서 점점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음식물 분쇄 처리기가 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예. 안동시에 따르면 최근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일부 판매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이 마치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에 판매해서 위법한 판매와 소비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는 뭐냐면 불법 제품 사용하면 그 문제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또 더러운 물이 집안으로 역류되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이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게 배수관도 막히고 악취도 역류돼서 악취도 발생하고. 근데 그렇습니다. 왜 홈쇼핑 같은데 이런 거 판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그렇습니다. 보면은 다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인증 다 받았다 이렇게 광고하던데요. 그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법적으로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되고, 나머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서
우리가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예, 법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따라서 그 분쇄기 옆에 해수통이라고 달려 있는데요. 예. 해수통을 제거하거나 또는 해수통 내부의 거름망을 제거하거나 또는 해수통 내부 거름망을 훼손하거나 또는 이제 분쇄부에서 연결된 해수통을 통과해서 이래 가는데 예. 그냥 통과만 해서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된 제품 등등은 모두 불법 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되어 있던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저도 아는 집에 가보면 막 자랑을 많이 합니다. 야, 이거 억수로 편하다 그러는데 예. 이래 보면은 분쇄해서 바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돼 있고 해수통은 없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래 편리한 음식물 분쇄 처리기가 불법인지 아닌지 예. 판별한 쉬운 방법은 이 정기적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그 통으로부터 제거해 주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정기적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게 합법인 거고 그렇죠. 이거 정기적으로 제거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계속 사용하면 된다. 예. 이러면 불법이다. 그런 불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예, 아, 예. 그렇군요. 결국은 다 이제 그 하수도관으로 흘려보낸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이상 배수통으로 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위반될 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예. 그래 좀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이제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인증업체에 열람을 하신다는데 그게 한국물기술인증원 예. 홈페이지에 가셔서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정보 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아까 법에 위반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예. 그리고 이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사용한 사람도요? 100만 원의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 근데 사실은 집안에 놓고 쓰는데 뭐 예. 이거 쓰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그럼 뭐 그렇긴 다만 우리가 하지만. 이제 이거를 편리하도 다 이렇게 갈아서 흘려보내면은 예. 이게 엄청난 오염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 좀 이거는 시민 의식을 가지고 조금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을 떠나서요. 혹시 예. 안영진 변호사님 그 맨날 뭐 밤늦게까지 일해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혹시 예, 예. 홈쇼핑 같은데 이거 광고하는 거 보셨나요? 이거 판매하는 거? 본 적이 저도 홈쇼핑은 억수로 많이 보는데 아, 보긴 요거는 보셨어요? 예. 예, 요건 뭐 못 봤고요. 아 이거는 못 보죠. 좀 검색은 많이 해봤습니다만 예. 뭐 하여튼 일부는 인증받았다고 하는데 예. 그 실질적 요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환경도 오염시키고 법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억수로 편리하다 싶으면 예.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뭐든지 돈을 많이 벌게 한다 싶으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된다 이런 건데요. 하여튼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물기술인증원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이거 참 항상 좀 헷갈리는데 어떤 게 음식물 쓰레기고 어떤 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지 이것도 좀 헷갈리고 우리가 왜 당연히 이건 음식물 쓰레기야 라고 생각하는데도 이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일단 음식물 쓰레기 상황이 우리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데요. 네. 좀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발생량의 95% 이상을 매립해서 환경 오염이 심각했는데요. 그 매립된 쓰레기를 언제 우리가 먹는 지하수나 강물을 흘러들지 또 가축, 야생동물이 먹는 수원을 흘러들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 이제 환경 재앙을 두고 이제 뭐 조금 첨언해 드리자면 불교적 또는 동양적 사고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쓰고 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우리와는 무관한 그 무엇을 생각해서 모르겠다 이래버렸는데 그 선진국도 다 그랬습니다. 뭐 버려고 뭐 어디 묻어보거나 아니면 후진국 보내보고 그럼 자기들 관련 없다 이랬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삼라만상 모든 게 인연법칙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지은 업은 반드시 우리가 돌려받게 되어 있고 인류가 지은 업은 반드시 인류가 받는다 이런 점인데요. 요즘 보면 폭설, 폭염, 미세 플라스틱의 역습 등등 이게 인류가 한 행위가 고스란히 우리 또는 우리 자식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 보면은 좀 우리가 이 모든 게 관련돼 있고 결국 대가를 받는다 이래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버리는 뭐 쓰레기나 뭐 음식물 쓰레기나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뭐 우주 밖으로 뭐 나가는 게 어차피 지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언젠가는. 분해되고 흘러들어서 동물이 먹고 다시 동물을 우리가 먹고 하면은 맞아요. 결국 우리가 수은도 먹고 필로소피 먹고 이래 되는 건데요. 맞습니다. 조금 이제 모든 게 순환하고 하나라는 관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다시 이야기 본류로 돌아오면요.
이로 인해서 2005년부터 시도 단위 지역의 음식물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시행했는데요. 그리고 2019년 환경부 좀 통계를 보면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이라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1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4,314톤으로 1일 생활 폐기물 발생량 중 음식물 전체의 양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로 인해서 연간 885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8천억 원 가량의 처리 비용이 투입되는데요. 문제는 매해 3% 정도 증가한 추세랍니다. 약간 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예, 되겠네요. 예. 억수로 많이 발생한다 보시면 되는데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게다가 예, 이게 그냥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 우리의 어떤 생활의 생명을 옥죄할 수 있다는 측면이 더 있고요 한데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는 아파트별로 음식 쓰레기 양이 감소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지급하는 등 유인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개인도 쓰레기를 좀 줄이고 또 제대로 버리는 게 중요하다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음식 쓰레기 관련해서 김치나 깍두기가 네. 이게 음식 쓰레기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당연히 음식 쓰레기일 것 같은데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음식 쓰레기가 아닌가요? 김치 깍두기가 혹시? 예, 저도 이거 공부하면 처음 알았는데요. 예. 아니 사람이 먹으니까 음식 쓰레기 아니냐 이래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 근데 정답은 일반 쓰레기라는 건데요. 김치 깍두기가 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가축이 먹기에 지나치게 짜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짜서. 예. 그래서 음식 쓰레기로 배출을 하려면은 예. 양념기를 제거한 다음에 배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굉장히 신기해서 저도 법규를 찾아보니까 예. 안동시 이게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좀 긴데요. 별표 2에 따르면요. 예. 뭐 소상히 표시가 되는데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물로 헹궈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음식... 이거 굉장히 좀 처음 하시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 사람 먹는 것도 너무 짜면은 헹가서 배출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치 깍두기가 예. 이게 그러니까 헹궈서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냥 버리면 일반 쓰레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 한민족이 먹는 음식이 다 짭니다. 더군다나 그렇죠. 우리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는 더욱더 짠데요. 예. 그래서 결국 상당수의 음식을 뭐 헹궈서 배출하라는 얘기냐라는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법적 기준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법은 그렇다. 예,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 각 지자체마다 아까 규율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례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안동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금기 많은 음식에 대한 뭐 제한이 있고 이런 거는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 뭐 비닐, 병뚜껑, 폐강류, 보고, 내장, 티백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다 돼 있고 다 대부분 그런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영주시 같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규정해서 좀 알리고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이라는 별도 조항을 만들어서 아닌 것, 음식물이 아닌 것. 예, 그래서 뭐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 뭐 복숭아 등 씨, 뭐 씨야. 뼈다귀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는데, 딱딱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한약재, 찌꺼기, 돼지기름, 닭기름, 폐식용유, 기타 심각하게 부패 오염되어 제한할 수 없는 음식물 등 세부적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조금씩 지자체마다 달라서 이거 뭐 어디서 되고 어디서 안 되고 이러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측면에 있어서 좀 경상북도나 나라가 나서서 정리를 해주고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네요. 근데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제 가축이 먹을 만하냐 이건데요. 이를 기준으로 배출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물기를 제거해서 배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기,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물기를 제거하고. 예, 대다수 조례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음폐수라고 하죠. 음식 쓰레기 폐수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 하수보다 오염도가 한 10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고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 중에 약 80%가 수분으로 이제 재활용 비용을 대폭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서 이제 각 조례마다는 이제 수분을 좀 짜내고 내달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다 그 봉투 보면은 한 5분의 1? 이 정도는 왜 밑에 이렇게 뭐 국물 같은 거 이런 게 좀 남게 되잖아요. 그거 다 제거하고 버려야 되는군요. 이제 원래는 짜서. 짜서 버리고. 근데 사실 자취하고 이런 분들은 냉동실에 일단 넣어놓고 참아 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것도 개인이 이걸 집안에 놔두고 그걸 다 짧아서 버리고 씻어서 버리고 하는 게
과연 맞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여튼 법 규정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제 음식 생활도 돌보고 뭐 돌아봤고 출퇴근 시에 자동차 이용이라든지 일회용품 사용, 뭐 플라스틱 생수 이용 등등 많은 일상 생활이 환경 오염의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한층 더 느꼈는데요. 뭐 누구나 그럴 겁니다. 예, 환경 오염의 주범은 남이 아니라 저였죠. 맞습니다, 진짜. 예, 우리 모두입니다. 예, 그래서 음식물 같은 일단은 다 자시고 그래도 버리실 땐 짤 파서 버리시는 등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짤 파서 버리는 건 뭐예요? 짜서? 짜서란 건 좀 사투리입니다. 그 물기를 제거해서. 물기를 제거해서 짜서 버리는. 짜서. 예. 예, 뭐 경북 북부 시민 청취자 다 알아들여 믿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죄송해요. 못 알아들어서. 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한 번씩 올리면 원래는 이제 안영진의 캐도납법이 마지막 방송인데요. 예. 원래 안영진의 캐도납법 사랑해주신 청취자분들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올리고요. 많이 좀 응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정기가 매우 어렵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따뜻하게 또는 따시하게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욱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뵈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연말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음식물 짤 파서 이런 얘기하다 갑자기 또 인사를 하셔서 좀 당황스러운데 뭐 감사 인사는 솔직히 제가 드려야 됩니다. 우리 안영진 변호사께 사실 이 시간 통해서 생활 법률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아주 이 방송 듣다 보면 굉장히 똑똑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웠고 보통 이렇게 보면 변호사실 사무실 문턱이 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많이 좀 높거든요. 네네. 왠지 저기 사무실 들어와서 한마디만 물어보고 건네도 좀 상담 비용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전화 걸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아주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너무나 알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안영진 변호사와 저와 호흡이 저는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우리 변호사님도 저도 굉장히 뭐랄까요. 뭐 다른 진행자분들도 많이 잘 맞춰보고 좋았지만 허한구 선배님이랑 맞춰보면은 너무 재밌고 저도 시간 간 줄 몰라서 말도 많이 하거든요. 이래서 그런데요. 청취자분들 반응도 되게 좋았던 걸로 저는 감히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준비되지 않은 돌발 질문을 그리 자주 드려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아니요, 더 좋았습니다. 그것도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도요 아주 시원한 이 쾌도난법 기대하면서 자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지난달이었죠. 안동시의 내방가사 347점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으로 등재됐습니다. 자, 내방가사가 무엇인지 또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갖는지 궁금한데요. 오랫동안 직접 내방가사를 수집하고 연구해온 내방가사 연구의 권위자입니다. 위덕대학교 이정옥 명예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정옥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안동시에서 이 내방가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거라고 하는데요.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방가사가 무엇인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내방가사의 내방은 안방이라는 뜻이에요. 안방. 안내 방방자. 네네. 예. 옛날 왜 전통시대에 우리 집은 안방, 사랑방 또는 안채, 사랑채로 그 남녀의 거주 공간을 구분했었죠. 예. 이렇게 안방에는 주로 여성이, 사랑방에는 남성이 주로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안어른 또는 사랑양반, 뭐 사랑어른 이렇게 또 호칭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방가사라고 하는 것은 안방에 거처하는 여성이 짓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내방 또는 안방은 여성의 거주 공간이면서 또 창작 공간이기도 한 것이죠. 왜 주로 예. 가사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뭐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로 3부의 율문으로 되어 있는 우리 그 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방가사, 네. 안방에 거처하는 여성이 짓는 가사다. 그렇죠, 우리 여성들의 문학의 한 장르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우리 이정호 교수님께서는 1980년대부터 내방가사를 연구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방가사 연구에 매진하시는 데는 글쎄요, 뭐 내방가사가 가진 매력 때문입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내방가사에 대한 매력도 물론 있었겠다. 한 40년을 연구를 했겠죠. 예. 네, 석사학위 논문 주제를 내방가사로 처음 정할 때는 제가 이제 여성으로 단지 여성의 문학을 한번 연구해보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어려서 제가 이제 외갓집에 가면 호롱불 아래에 할머니들이 모여서 가사를 읽고 또 뭐 보고 뭐 또 추임새도 하는 모습을 저는 종종 봤었고요. 이렇게 커서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큰 집에 큰할머니, 큰어머니가 가사를 짓고 또 베끼시고 또 저희 친정 모친도 역시 그 가사를 하시는 것을 또 봤었어요. 또 결혼해서는 시어머니께서 또 가사를 어디 뭐 외고 짓고 하시더라고요. 제주도를 이제 여행을 보내드렸더니 다녀오셔서 제주도 유람가 같은 거를 이렇게 짓고 하시더라고요. 예. 내방가사를 향유하는 이런 어른들을 보고 자란 것이 가장 큰 그 내방가사의 매력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박사 논문은 내방가사 전승 경로와 향유자의 의식 연구라 잡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내방가사 현장에 또한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있으니까 현장에서 향유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내방가사를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실은 제가 외람되게도 내방가사의 정의를 바꾸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래의 내방가사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지었던 가사였는데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내방가사의 정의가 조선 후기부터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는 문학이다. 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덕이 크다 이런 말씀이시고 내방가사라는 건 뭐 사실 뭐 과거의 문학이긴 하지만 사실은 현재 진행형의 가사다. 현재 진행형의 문학이고 이걸 잘 보존 관리하고 전승해서 미래의 문학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예. 자, 내방가사에는 여성의 주체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거고 또 여성의 주체적 의식을 담은 내용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내방가사 작품 수는 이제 뭐 수천 수만 필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유형 분류를 하면 보통 한 5가지, 7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눕니다. 뭐 개녀가류, 뭐 탄식가류 뭐 등등으로 나누는데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유형의 가사에 여성의
또는 여성 작가의 주체적 의식이 담겨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가 기본적으로는 남성 양반이 문학의 이제 지배자였고, 그렇죠. 또 문학의 주류였고, 여성은 이제 비주류였고, 또 이제 여성이 있으면은 뭐, 비록 양반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남성보다는 이제 하위 계층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에, 당연히, 문자도, 비록 한글이 있었지만은 한자가 지배 문자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한글로 무엇인가를 썼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제 주체적인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가장 많은 주체성은 아무래도 여성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여성의 한계를 자각하고 뭐 또 세상을 원망하고 새로운 여성의 삶을 뭐 이상으로 삼고 이러는 것이 가장 주체적인 여성 의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자, 내방 가사가 처음 등장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 처음부터 내방 가사에 여성의 주체성이 드러난 건 아니라면서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논란이 좀 이제 있습니다. 실은 이제 헌안설원이라고 16세기 말 1589년에 이제 27의 나이로 죽은 헌안설원의 가사 교원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교원가를 과연 헌안설원의 작품인가 아닌가라고 이제 보는 이도 있고요. 또 헌안설원은 여성이지만 뛰어난 천재 작가였기 때문에 이를 이제 내방 가사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여성이 썼지만 의미가 조금 다르다.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이제 18세기 정확하게는 이제 1794년에 안동의 연안이 씨가 쓴 쌍벽가 현재 전승하는 안동의 내방 가사의 효시 작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네. 이때에 이제 오늘날에 전승하는 대부분의 이 작품들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처음 그 내방 가사를 이제 썼을 때는 남성 작가들이 쓴 어떤 개녀서, 여성을 가르치고 시집간 딸을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베껴서 가사화한 것이 이제 정설이라는 점에서는 좀 이제 교훈적인 내용이 더 많이 있죠. 주체성보다는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런 것들도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아이야 들어봐라 내일이 신행이라라고 이제 개녀가가 처음 시작하는데 그 필자 어머니의 주체적 경험 같은 것이 첨가되는 작품들이 오히려 다수 있습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이 개녀서라는 말이 개가 왜 가르칠 개 여자를 가르치는 어떤 글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딸아이.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18세기 말에 안동의 연안이 씨가 쓴 쌍벽가가 네네. 내방 가사의 효시다. 뭐 이렇게 효시 작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안동 씨는 내방 가사를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 사업을 통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안동시에서 내방 가사에 특별 관심을 갖는 이유가 궁금한데, 뭐 내방 가사와 안동 어떤 특별한 뭐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네, 내방 가사의 바로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동은요. 네, 이제 모두 얘기했듯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아태 지역 목록에 이제 내방 가사가 등재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랜 동안 이 안동의 내방 가사 경창대를 보니까 이게 무형문화유산으로도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쯤 그 문화재청에서 작년에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 사업을 공모를 전국적으로 했었거든요. 이전까지 무형문화유산은 무슨 예능이나 기능의 뭐 명장이나 뭐 전승자 뭐 이런 것을 지정하는 거였는데 이 사업부터는 이제 미래 가치를 지닌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자체를 통해서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동은 내방 가사를 향유한 전통이 전국적으로 유일한 곳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사를 창작하고
묵사하고 또 낭송하는 이런 이제 전통이 있는 곳이 이제 안동이어서 그리고 또한 이제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올해로 이제 25년 5회째인 그 내방가사 경창대회를 안동에서 계속 해왔죠. 그 이 안동 내방가사 전승 보존회 이선자 회장님하고 제가 또 여기서 한 20년 이상을 이제 심사위원장으로 있었던 이 경험으로 내방가사 향유 문화를 한번 무형문화유산으로 한번 등재를 하는 사업을 도모를 해보자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마침 공모 그 신청을 했더니 선정이 되었고요. 전국에 15개 사업 중에서 올해도 계속하는 지속 사업으로는 4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내년도 2023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어쩌면은 미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우리 교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뭐 안동 MBC에서 TV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특집 다큐멘터리를 많이 제작을 해요. 연중에. 그래, 맞아요. 예. 이 내방가사를 주제로 해서 특집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막 드네요. 우리 교수님께 연락드려야 되겠고 또 한 분 아까 어디 회장님이라고 하셨지? 이선자 회장님 이렇게 좀 연락해서 한번 특집을 한번 만들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지금 막 드네요. 예. 자, 지금 전해지고 있는 내방가사는 모두 몇 점 정도나 될까요? 대략.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학계에서는 한 6,000여 편 정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 있었는데 실은 그보다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수만 편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국학진흥원에서 등재한 그 국립한글박물관하고 같이 등재한 것이 한 347점인데 그것이 실제로는 한 5%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학계에 지금 소개된 것만 해도 이제 수천 편 정도 되니까 사실은 수만 편 그 이상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전해진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네. 문학의 한 장르의 작품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문학 장르로도 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방가사를 여성의 집단 문학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 유네스코 그 세계기록유산 가야 되겠네요. 조만간에. 아태 목록에 지정되는 것을 넘어서.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내방가사는 또 두루마리 형식이 많다고 하던데요. 일단 이 두루마리 형식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 내방가사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이 책으로 이제 묶지 않은 전통 시대의 그 이제 글 모음입니다. 여러 글을 써서 이것을 둘둘 말아서 한지에 길게 써서 둘둘 말아서 보관한다고 해서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옛날 우리 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임금님께 이렇게 올리는 상소 그러니까 둥근 형식으로 둘둘 말아서 양쪽에서 둘둘 말아서 쫙 펴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두루마리 형식이군요. 네. 서양의 경우에도 역시 두루마리 형식으로 옛날 로마 시대 때 뭐라든지 또는 예수 탄생 이후에 무슨 그 성서 같은 것을 이제 베낀 것도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런 면에서 내방가사만 두루마리 형식이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이런 형식 하는 것은 이 그 여성의 글을 책으로 묶거나 인쇄를 하거나 문집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을 못했거나 또는 그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한 이 두루마리는 왜 보관하기가 또 좋죠. 그렇죠. 이 내방가사가 주로 여성들이 시집을 갈 때에 이제 가마에 넣어가고 갈 때 사적 유통을 할 때 보관하고 휴대하고 전달하기에도 간편했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 교수님 어떡하죠? 이제 시간이 지금 한 반 준비한 거 반도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내방가사라는 거 모두 다 이제 한글로 쓰여졌다. 그래서 당시 한글 전파와 확산에도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돼서요. 마지막으로 좀 내방가사의 가치와 의미 또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첫째는 이렇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성의 글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창작한 어떤 여성의 공동체 문학은 이제 없었고요. 특히 안동에는 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가 대단히 많잖아요. 근데 이 내방가사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안동의 문화유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기록유산, 무형문화유산의 양 날개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전승 보존하기 위한 어떤 공간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내방가사가 이제 마침표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안동을 완성시키는. 안동을 완성시키는 건 바로 내방가사다라는 말씀까지. 예. 오늘 시간이 부족한 게 너무나 아쉽네요. 오늘 안동 내방가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덕대학교 이정옥 명예교수였습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올 한 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국내 10대 뉴스 2022년 짚어봤고 오늘은 2022년 세계 10대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우리 내방 가서 얘기하다가 말이 좀 길어져서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요. 예,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22년 국제 뉴스 그 첫 번째 무엇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공통 관심사죠. 첫 번째 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는데 이거는 2014년 시작됐던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 간의 이른바 돈바스 분쟁의 확장선상이었습니다. 이게 단기간 내에 러시아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당시 전망과 달리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면서 전쟁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피난민만 800만 명 육박하고 양측 희생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하겠다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될런지 이 전쟁이 끝나야 세계 평화가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2022년 가장 큰 국제 뉴스는 아무래도 첫 번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지금 2022년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안 돼. 이 전쟁이 웬 말입니까? 그렇죠, 말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앞으로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자꾸 핵무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자, 세계 경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엉망일 수밖에 없겠는데 두 번째 뉴스 경제 소식입니까?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전 세계 인플레 공포. 연준 등 주요 중앙은행 긴축 모드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였어요. 그러니까요. 제로금리에서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이언트 스텝이 웬 말입니까? 지금 4.25에서 4.5%까지 높였고요. 뒤따라서 유럽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의 킹달러 현상. 정말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전 세계가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전쟁의 영향이 크거든요. 두 번째 뉴스, 전 세계적 인플레 공포. 연준 등 주요 중앙은행 긴축 모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올 한 해는 정말 인플레의 한 해였다. 그래서 기준금리 각국 다 올렸고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우려가 상당히 크고 거의 100%라면서요. 경기 침체가 올 것이 내년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금 경색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채만 68조 도래한다라고 하는데 만기 도래할 때 이거 어떻게 할런지 참 걱정입니다. 마음가짐 단단히 좀 먹어야겠고.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은 금리 인상은 이제 좀 마무리 단계에 온 거 아니냐. 앞으로 많아야 한두 번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자, 세 번째 소식은 전 세계 기후 위기라고요. 예, 맞습니다. 세 번째 뉴스 전 세계의 기후 위기. 폭염, 가뭄, 산불, 폭우, 홍수, 지진.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거 다 일어났네요, 보니까. 올 한 해. 다 일어났죠. 예. 참. 유럽은 올여름 역대 가장 뜨거운 날씨를 기록했고, 15,000명이 열 관련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역대급 폭염, 가뭄, 기록적인 폭우, 또 얼마 전에 또 기록적인 폭설까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요. 파키스탄이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1,700명이 숨진 최악의 홍수,
아프리카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 위기가 더 악화됐습니다. 이게 선진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화석연료 태워서 산업 발전을 이루면서 기후 위기 일으켰다. 후진국에 보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에 세운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 목표도 유지되긴 했지만 이게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세 번째 뉴스, 전 세계 기후 위기입니다. 네 번째 소식 바로 가죠. 중국과 관련된 소식이네요. 네 번째 시진핑 3연임과 백지 시위입니다. 정말 지난 10월 달에 20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와 20기 당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시진핑 황제가 됐어요. 그야말로. 이제는 시황제 시대의 개막이라고 할 수 있고 시진핑 주석 견제할 세력이 모두 다 사라졌어요. 이게 죽을 때까지 권력을 쥐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반발하는 중국 인민들의 시위도 대단했습니다. 백지 시위죠. 아무것도 안 쓴 백지 시위.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중국 공산당은 무서운 거죠. 그냥 A4 용지 하나 들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진핑 물러가라, 공산당 물러가라는 구호부터 종신황제 원하지 않는다, 시진핑 독재 반대, 막 이런 구호가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니 아무리 시황제가 있다 하더라도 안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골마져 나오고 있는 상황은 중국이 절대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 없이 무슨 강대국입니까? 네 번째 소식, 시진핑 3연임과 백지 시위로 골라봤습니다. 다섯 번째 국제 소식은 사라져간 인물들이네요. 맞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 엘리자베스 2세 사망, 아베 신조 피살로 정해봤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야말로 영국인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영연방 수장이었죠. 1952년에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로 올랐어요. 참 대단해요. 70년 동안 여왕으로서 군림했던 것이죠.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이후에 정말 엘리자베스 2세는 냉전과 공산주의 몰락, 유럽연합 창설과 브렉시트 등 여러 가지 격변을 거쳤습니다. 1999년에 우리 한국도 방문했었죠. 그렇죠. 안동에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안동에서 뉴스가 생일상 받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생일상 우리가 거하게 차려드렸죠 그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또 뉴스가 됐던 게 이제 생일상 받으면서 그 안에 우리 외국 같은 경우는 신발 벗고 들어가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미리 들으셨는지 신발도 다 벗고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생일상을 받았던. 또 사라진 인물이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화를 주도한 아베 신조 전 총리입니다. 7월 8일 총격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개인적으로 이제 인간적으로는 죽음에 대해서는 추모해야 하겠습니다만. 이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우경화, 군국주의를 부추긴 사람으로서 역사 수정주의를 추구하는 한일 관계의 감정의 골을 깊게 패인 사람이죠. 다섯 번째 뉴스, 엘리자베스 2세 사망과 아베 신조 피살을 꼽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국제 소식도 알려주시죠. 독재자 가문의 축출과 귀환. 스리랑카와 필리핀을 꼽아왔어요. 스리랑카와 필리핀 소식은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시죠. 코로나19로 그 주력산업 관광업이 붕괴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그러면서 스리랑카가 일시적인 디폴트 국가부도를 선언했어요.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집안이 라자팍사라는 가문이거든요. 전국적인 대통령 퇴진 시위로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군요, 스리랑카에. 맞습니다. 필리핀은요? 필리핀은 최악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가 지난 5월에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그랬었나요? 이거 몰랐네요. 봉봉 마르코스라고 불립니다. 봉봉 마르코스. 그러니까 지금 1986년도에 민중의 힘 피플 파워 혁명으로 대통령궁에서 쫓겨난 아버지 마르코스의 뒤를 따라서 외국에 있다가 다시 복귀하게 된 겁니다. 화려하게 복귀했는데 이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여섯 번째 뉴스는 독재자 가문의 축출과 귀환, 스리랑카와 필리핀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계속해서 7번째 소식 볼까요? 7번째 뉴스는 확산하는 이란 반정부 시위와 사형 집행입니다. 예, 22살 여대생 마흐사 아미니가 9월 25일 종교경찰에 체포되고 사망한 사건을 기점으로 이란에서는 정말 반정부 시위가 살벌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500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시위하다 붙잡히면 이란 정부는 사형 집행을 합니다. 시위하다 잡혔는데 사형을 한다고요?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위대가 전국 곳곳에서 상점 파업을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이게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이 유명인들도 여지없이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선고를 하고 공개 집행도 했어요. 벌써 2명을. 그래요. 유명인을? 예.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7번째 뉴스는 확산하는 이란 반정부 시위와 사형 집행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8번째 소식은 미국 바이든 정부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민주당이 선전하고 바이든이 결국 국정 동력을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요. 상원 삭스라는 레드웨이브는 없었고 결국 지금 상원은 민주당이 과반 이상 넘는 의석을 차지했고요. 하원은 예상보다 못하게 공화당이 차지하게 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소식도 들어옵니다. 8번째 뉴스, 중간선거 민주당 선전, 바이든 국정 동력 유지를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또 트럼프랑 바이든 대결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자, 9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남미의 핑크 혁명의 정점, 브라질 룰라의 귀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남미 이쪽,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페루 모두 다 좌파 정권이 들어섰는데요. 이번에 브라질에서 룰라 대통령이 극우 성향인 자이르 보르소나루 전 대통령을 꺾고 12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대남미 패권 전략과 맞물리는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9번째 뉴스 룰라의 귀환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10번째 소식, 코로나19의 지속과 일상 회복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 창궐하다가 주춤거리다가 올해 들어서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사회 경제 체계에 차질 빚게 하지 않는 수준이 엔데믹이다. 코로나 종식이라고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끝을 낼 때가 됐는데요. 일상 회복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전 세계는 다 이렇게 가는 추세인데 중국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상상 불가인 것 같아요. 지금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중국에 지금 장례를 제대로 못 치를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고 예전에 한번 예상은 했었어요. 지금 20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2022년 국제뉴스 10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한 해 마무리할 땐 참 아쉬움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